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논문은 CDMPM, 기존에 존재하는 MPM, Material Point Method와 Continuum Damage Mechanics, 연속체 파괴 역학, 이 두 가지를 서로 커플링하여 좀 더 다이나믹한 프랙처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방법에 대한 소개를 담은 논문입니다. 먼저 프랙처 시뮬레이션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컴퓨터 그래픽스에서의 프랙처 시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양한 변형률로 인해 어떤 토폴로지가 바뀌는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로 합니다. 즉, 어떤 메쉬가 변할 때 어떤 메쉬가 조금 변할 수도 있고 완전히 파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변형들을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이런 어떤 메소드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괴 혹은 변형이 일어났을 때 크랙이 처음 시작되는 곳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처음 크랙이 시작되는 곳에서 어떻게 크랙이 진행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트래킹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트래킹하는 과정을 방정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방정식이 견고하고 정확하게 어떠한 크랙의 프로포게이션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이전의 방식에서는 세 가지 방식들을 사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FEM 방식입니다. 즉, 메쉬 자체를 어떠한 파티클과 그리고 그 파티클들을 잇는 어떠한 라인, 이것들을 가지고 그 메쉬 자체를 이산화해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BEM 같은 경우에는 FEM과는 다르게 메쉬 전부를 이산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쉬의 서피스 바운더리, 즉 메쉬의 겉을 덮고 있는 서피스만 이산화를 하여 그 다음 구성 방정식을 풀게 됩니다. 이번 방법을 제안하는 데 있어 모티베이션이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먼저 메쉬레스 메소드의 특징들입니다. 만약 어떤 극도한 디포메이션이 일어났을 때 메쉬 기반 방법들은 리메싱 작업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메싱 작업은 꽤 익스펜시브한 연산입니다. 하지만 NPM 같은 경우에는 단지 언메시된 파티클들을 트래킹만 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매트리얼에 대해서 이 NPM 방법을 사용해서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콜리전 핸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첨예한 또는 뾰족한 매트리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불연속적인 경우도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속체 역학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FEM 혹은 BEM을 가지고 프랙처 애니메이션을 하는데 어떤 개념을 갖고 오게 되냐면 바로 프랙처 메카닉입니다. 즉, 기존에 존재하는 파괴 역학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FEM에서는 프랙처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NPM 같은 경우에는 이 프랙처 메카닉을 적용하기보다는 연속체 파괴 역학, 컨티넘 데미지 메카닉을 이번 논문에서는 가지고 와서 좀 더 크랙의 팁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해 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랙의 진전함에 따라서 어떠한 위치에서의 크랙이 어떻게 진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캡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논문을 작업하는 데 있어 이 두 가지 사양 말고 또 존재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플라스틱시티입니다. 이 플라스틱시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물체가 프랙처가 일어났을 때 볼륨을 보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프랙처된 파편들도 볼륨을 보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 논문에서는 코헤시브 컴클레인 모델을 사용해서 프랙처가 일어났을 때 볼륨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논문의 컨트리뷰션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번 논문에서 Page Field Fracture NPM을 보게 될 것입니다. 줄여서 PFF-NPM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PFF-NPM은 기존 NPM 솔버의 확장된 버전입니다.
높은 비주얼적인 퀄리티를 가지고 있으며 해상도에 불변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효율적인 리턴 매핑 스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턴 매핑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나중에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on-Associated Conclave, NACC라고 불리는데요. 이것은 플라스틱 스틸을 표현하는 데 있어 새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이면서 그리고 연성 재료들, 그러니까 어떤 재료의 변형이 일어났을 때 처음은 엘라스틱시티하게 변하겠지만 어떤 항복점을 지나게 되면 플라스틱시티하게 변하는 이러한 재료들을 연성 재료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연성 재료들의 프랙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기존 CCC 방법에 대해서 2배 정도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의 페어는 즉 합치기 편리하면서 둘이 서로 잘 작동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먼저 이번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백그라운드를 몇 가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피스의 이론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피스의 프랙처 테오리는 먼저 기존의 이제 프랙처 테오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랙처가 진전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커베처, 즉 곡률이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곡률이 0에 가깝다면 이 크랙의 진전을 표현할 수 없었다는 단점들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재료를 칼로 찔렀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거의 그냥 곡률이 없게 그냥 일자형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리피스는 다른 방법을 제시해야 했는데요. 바로 그래서 나온 방법이 그리피스의 크랙 테오리입니다. 먼저 오브젝트 자체를 하이퍼 엘라스틱, 초탄성 재료라고 가정합니다. 초탄성도 제가 나중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크랙의 진전 조건을 에너지 접근 방식을 사용해서 유도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피스가 생각했던 것은 모든 재료는 초창기에 그 초기 상태에서 조금의 크랙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료 자체가 초창기에 아예 아무런 크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 자체에 이미 미세한 크랙들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크랙들에 대해서 가장 큰 크랙이 균열 진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랙이 진전됨에 따라 물체가 가지고 있는 토탈 에너지는 감소하게 됩니다. 즉 최소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피스의 이론에 따라서 이 에너지, 토탈 에너지는 물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인 에너지, 변형 에너지와 변형이 되면서 크랙이 되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고무를 이렇게 비튼다고 한다면 이 비틀리면서 아마 크랙이 진전이 될 것인데요. 그럼 크랙이 진전되면서 그 크랙에서의 표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표면에서의 뭐 예를 들어서 수직 항력 이런 친구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에너지를 우리는 서피스의 해방 에너지, 서피스 릴리즈드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합을 통해서 그리피스는 크랙이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매트리얼 포인트 메소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연속체 매트리얼을 MPM 방법을 가지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파티클과 그리드입니다. 이때 파티클의 상태를 처음엔 그리드로 트랜스퍼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속도 혹은 질량 이런 부분들을 그리드로 먼저 트랜스퍼를 해주는데요. 이때 이를 보관하는 방법은 B-스플라인 커브를 사용해서 그리드로 어프록시메이션 해서 보내주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에서 포스를 계산합니다. 그리드에서 포스를 계산하고 그 다음 그리드의 벨로시티를 갱신합니다. 그리고 이 갱신된 그리드의 벨로시티를 파티클로 넘겨주게 되고
이에 넘어온 파티클의 속도를 따라서 파티클의 위치를 바꿔주는 방법이 바로 매트리얼 포인트 메소드입니다. 다음은 CDM과 페이지 필드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CDM, 즉 연속체 손상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속체 손상 이론은 연속체 역학과 파괴 역학을 합쳐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속체 손상 이론에서는 초기 손상의 유무에 관계없이 손상이 발생하고 이 손상이 누적되어 증가하게 되는 과정을 연속체 역학의 구성 방정식 이론에 따라 정식화함으로써 파괴 역학에서의 균열 발생 및 진정 과정을 유사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에는 로컬 CDM과 논 로컬 CDM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로컬 CDM 같은 경우에는 미리 존재하고 있는 가장 큰 응력을 그때 현재 크랙이 진행되고 있을 때의 응력과 비교하여 그 비율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을 로컬 CDM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메쉬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사용할 것은 논-로컬 CDM인데요. 바로 어떠한 파괴가 일어났을 때 그 파괴가 진전됨에 따라서 크랙이 진전됨에 따라서 어떠한 변수를 그 크랙의 진전을 표현하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서 크랙의 진전에 따라서 변수의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크랙의 진전을 표현하는 방법을 논-로컬 CDM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설명드릴 것은 페이지 필드 모델입니다. 페이지 필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상이 존재하는데요. 이 두 가지 상이 만약 존재하고 있을 때 그 계면을 어떻게 근사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페이지 필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즉, 이번 논문에서는 데미지를 입은 부분과 데미지를 입지 않은 부분, 이 두 부분을 두 가지 상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상을 분리했을 때 그 계면, 그 데미지를 입은 부분과 데미지를 입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계면을 구하기 위해서 페이지 필드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페이지 필드 변수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이때 들어가는 게 랭스 파라미터입니다. 랭스 파라미터의 경우 현재 A번 그림과 B번 그림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랭스 파라미터가 0 이상이 주어진다면 어떠한 계면에서 다른 계면으로 값이 바뀌게 될 때 스무스하게 체인지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랭스 파라미터가 0으로 주어지게 된다면 B번 그림과 같이 매우 샤프하게 값이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퍼 엘라스틱시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초탄성이라는 내용인데요. 그냥 기존의 엘라스틱한 매트리얼 같은 경우에는 선형 매트리얼입니다. 즉, 스트레스가 바뀜에 따라서 그 스트레인 레이트, 즉 응력과 변형률이 서로 선형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이퍼 엘라스틱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 엘라스틱한 디포메이션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면 고무처럼 고무가 어떻게 변형을 했을 때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크게 변형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이퍼 엘라스틱 매트리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응력과 변형률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응력 변형률 에너지 덴시티 펑션, 즉 응력과 변형률 간의 에너지 밀도 함수를 통해서 이 값을 유도를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 엘라스틱시티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네오훅 방법, 문니 리블린 방법, 그리고 아르다 보이스 방법, 오드젠 방법 같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플라스틱시티와 옐드 서피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시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엘라스틱시티와는 다르게 어떤 매트리얼이 변형을 했을 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형된 상태로 영구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점을 플라스틱시티라고 합니다. 이쪽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오리지널한 레스트 쉐이프 상태에서 만약 FP,
플라스틱한 성질의 디포메이션 그레디언트를 받게 된다면 새로운 레스트 쉐이프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즉 조금 이게 구부러졌네요. 그리고 여기서 엘라스틱한 디포메이션 그레디언트를 가지게 된다면 현재 상태는 조금 더 구부러진 상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시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데포메이션 그레디언트를 사용하게 될 것인데요. 디포메이션 그레디언트는 플라스틱한 부분과 엘라스틱한 부분으로 디컴포즈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포메이션 그레디언트 F 자체를 F의 엘라스틱한 부분과 F의 플라스틱한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은 yield surface입니다. 다른 말로는 yield 펑션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말한다면 이 주응력 공간에서의 yield 펑션입니다. 즉 주응력 공간에서 yield surface를 이루는 yield 펑션은 이 값, 이 경계 위에 어떠한 파티클이 놓이게 된다면 플라스틱시티한 변형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면이 아니라 이 표면이 아니라 다른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면 이 물체는 엘라스틱한 변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만약 yield surface, 이 서피스의 딱 공간에 이 표면에 놓이게 된다면 그때부터 물체는 플라스틱한 변형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항복곡선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이러한 항복면은 다양하게 이제 가설로 제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드러커 프레거, 그다음 본 미세스, 캄클레이 이런 다양한 가설들, 조건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조건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related work입니다. 프랙처 시뮬레이션에서의 related work인데요. 처음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매스 스프링 모델입니다. 어떤 애니메이션을 표현하는데 가장 기본의 방법이지요. 처음으로 제안이 되었고 그리고 연속체적인 매트리얼을 처음 선보인 방법이 바로 매스 스프링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스프링을 threshold, 즉 3차원의 사면체를 가지고 항복을 표현한 방법이 바로 이 아래의 논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프랙처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제 related work는 FEM과 XFEM이 있습니다. FEM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방법일 테고요. 그리고 가장 successful한 연성, 취성, 그리고 얇은 매트리얼에 대해서 가장 성공적인 이제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오메트릭한, 즉 메쉬에 대한 의존성이 크고 그리고 계산량이 너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익스펜시브한 계산을 하는 리맥싱 작업도 필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이러한 리맥싱 작업을 조금 줄여보는, 거의 리맥싱 작업에 구애받지 않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바로 XFEM, Extended FEM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리매싱 작업에 조금 프리한 알고리즘이며 그리고 기존의 FEM보다 더 질량을 잘 보존하고 그리고 매트리얼의 스티프니스를 좀 더 잘 보존하는 방법이 바로 XFEM이라는 방법입니다. 먼저 PD 다이나믹스 PD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 모델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인 이 미분 방정식들이 하나의 적분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체가 된다는 점이죠. 따라서 미분에 대한 계산이 회피되게 됩니다. 즉 미분에 대한 계산이 없어지게 된다는 점이지요. 이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와 같은 논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페이지 필드 프랙처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성 프랙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준정적 방식에서 있어 매우 큰 성공과 그리고 흥미를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PFF와 그리고 PD, 지금 기존의 이 두 방식을 현재 결합한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와 같은 논문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PM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 혹은 플루이드 매트리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현재 증명된 방법이고요. 지금 이때까지 표현된 물질들은 스노우, 대표적으로 눈 시뮬레이션이 있고, 그리고 폼, 그리고 클로즈, 띵한 매트리얼이죠. 이러한 것들이 있고,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와 같은 논문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PFF NPM의 데이터 플로우와 그리고 이산화입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것은 이미 전통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그냥 NPM과 이번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PFF NPM에 대한 자료입니다. 먼저 기존의 NPM 방법 같은 경우에는 파티클의 벨로시티를 그냥 그리드로 넘기고, 그리드에서는 모멘텀을 계산하고 힘을 계산하고, 그리고 그리드에서 파티클로 다시 트랜스퍼해서 벨로시티를 구하는 매우 간단한 과정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PFF NP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속체 파괴 역학을 도입했기 때문에 페이지 필드라는 어떠한 모델이 등장하게 되며, 그 페이지 필드에 있는 페이지 필드 베리어블 변수를 통해서 어떤 물체가 어느 정도 파괴가 되었는지, 어느 정도 크랙이 진전되었는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디포메이션 그레디언트의 개념이 도입되게 되고요. 파티클의 페이지, 즉 얼마나 크랙이 진전되었는지를 나타내는 페이지라는 값이 도입되게 됩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페이지라는 값은 이 메쉬가 얼마나 데미지를 입었는가 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변수입니다. 따라서 이 페이지 자체도 그리드로 이산화 혹은 넘겨주고, 그리고 그리드의 페이지를 구하고 그리드 페이지를 푼 다음, 그리고 이것을 다시 파티클로 넘겨줘서 이것을 포스를 계산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벨로시티와 페이지가 전부 다 구해지겠죠? 그러면 이것을 다시 파티클의 데포메이션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구성 방정식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방정식에서도 먼저 그리피스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매트리얼 스페이스가 존재했을 때 원래 현재 기본 상태의 매트리얼 스페이스를 오메가 제로라고 한다면 t초 후, t시간 후에 디폼드된 스페이스를 오메가 t라고 우리는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포메이션 맵을 정의를 하게 될 것인데요. 스몰 x는 phi large xt라고 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스몰 x와 large x는 각각 월드와 매트리얼 좌표계에서의 값을 나타냅니다. 즉 우리는 이것들을 사용해서 토탈 프리 에너지, 즉 자유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저 위의 함수 p를 large x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우리가 사용할 데포메이션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리고 이 데포메이션 그레디언트를 통해 우리는 그리피스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지금 현재 방정식을 보면 입실론에 대한 함수인데요. 앞쪽은 우리가 어떤 그 물체가 변형했을 때 그 물체는 변형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죠? 변형이 되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려는 변형 에너지를 가지게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에너지가 변형이 되다가 프랙처가 일어나게 되거나 아니면 크랙이 진전되게 된다면 어떤 면이 아까 생긴 면에서의 에너지가 해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방정식의 앞쪽은 변형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고, 이 뒤쪽 부분은 해방 에너지를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이때 이 타우는 프랙처가 일어났을 때 불연속적인 경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G는 크리티컬 에너지 릴리즈 레이트, 즉 이 어떤 물체가 얼마나 터프한가, 얼마나 질긴가를 나타내는 값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온 그림이 있는데요. 그래프가 있는데 어떤 포텐셜 에너지, 즉 이게 스트레인 에너지겠죠? 이 변형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이 변형 에너지가 점점점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고, 서피스의 에너지는 점점점 양의 방향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피스의 에너지는 그냥 어떤 값에 비례하지만 포텐셜 에너지는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토탈 프리 에너지는 점점점 작아지게 되고 이것이 최소화가 된다는 것은 즉 크랙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스트레인 에너지와 에너지 릴리즈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페이즈 필드와 릴리즈드 에너지와의 관계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어떤 물체가 데미지를 받은 영역과 데미지를 받지 않은 영역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기존에는 SDF, 즉 부호와 거리 함수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레벨셋 메소드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벨셋 메소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아래의 논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SDF, 부호와 거리 함수는 어떠한 프랙처 시뮬레이션이 진행될 때마다 헬스티한 부분과 헬스티하지 않은 부분을 계속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SDF를 불러오게 됩니다. 따라서 리이니셜라이제이션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SDF는 매니폴드에서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논 매니폴드한 토폴로지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너지 릴리즈드 에너지죠. 해방 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페이지 필드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이 인터페이스 타워가 어떤 불연속적인 면의 표면이라고 했죠. 이 표면을 우리는 페이지 필드를 사용해서 그 계면을 근사하도록 합니다. 이때 이 L0는 아까 스케일 파라미터라고 랭스 스케일 파라미터라고 했는데 즉 이게 바로 그 계면의 두께를 나타내게 됩니다. 어떠한 상과 어떠한 상이 만나서 계면을 이룰 때 얘네들의 그 계면의 두께를 L0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되고 만약에 이 L0가 0이 된다면 제가 제일 처음 페이지 필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어떤 랭스 파라미터가 0이게 된다면 매우 샤프하게 값이 변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값을 제로로 놓게 된다면 이 계면 자체가 매우 그러니까 면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냥 부피가 없는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서 보면 C값에 우리가 주의를 두어야 되는데요. 이 C값 자체가 페이지 필드 밸리어블입니다. 만약 이 C값이 1이라고 한다면 현재 이 매트리얼은 데미지를 전혀 받지 않은 매트리얼이고 만약 이 C값이 0이 된다면 완전하게 데미지를 입은 매트리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엘라스틱한 데그리데이션입니다. 우리가 어떤 탄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프랙처를 일으켰을 때 그 탄성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고무공을 이렇게 찢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고무공을 찢었다고 했을 때 이 고무공이 찢어지면서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탄성 에너지는 프랙처가 일어나는 즉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논문에서는 이러한 줄어드는 탄성 에너지를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줄이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하이퍼 엘라스틱 에너지 펑션 psi-e는 이렇게 텐실한 부분과 컴프레시브한 부분, 한국말로 말하면 인장 부분과 그리고 압축 부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프랙처가 일어났을 때 압축 부분이 줄어들지 인장 부분이 줄어들지 압축 부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인장 부분 앞에 GC라는 어떤 2차 함수를 통해서 이 값을 줄여줌으로써 좀 더 다이나믹한 프랙처 애니메이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GC라는 함수를 다음과 같은 함수로 저희가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과 그리고 이전에 페이지 필드 모델을 합쳐서 이 psi에 대한 함수는 F와 C, 데포메이션 그레디언트와 다음 페이지 필드 베리어블 이 두 가지에 대한 psi 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쪽 부분에는 에너지 덴시티, 즉 변형률에 대한 함수이고 그리고 뒤쪽 부분은 릴리스드 에너지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은 페이지 필드 변수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어떻게 어떠한 물체가 데미지를 받았을 때 그 데미지를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페이지 필드 변수가 어떻게 진전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로컬 데미지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질점에 대해서 데미지를 입었을 때 이 데미지에 대한 값은 그 데미지를 받은 히스토리, 그러니까 이 질점에 대해서 얘가 언제부터 데미지를 받았는지에 대한 스트레스 히스토리에 대해 의존적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즉, 이 질점이 어느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지금까지 받아오고 있다. 즉, 그 기억 내용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트리얼 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선형적으로 아이겐 밸류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아이겐 밸류는 코시 스트레스, 즉 코시 응력 텐서의 아이겐 밸류의 맥시멈과 관련이 있습니다. 코시 응력 텐서 같은 경우에는 응력 텐서인데 오일러 방식, 오일러리안 코디네이트 좌표계열에서 만약 기술되었다면 이것을 코시 응력 텐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효율적이지만 하지만 종종 아티팩트가 발견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리고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그 스트레스 히스토리에 대해서 의존적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한다면 매우 강한 메쉬에 대한 의존성을 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크랙의 진전이 매우 메쉬의 강하게 이제 의존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아래쪽 논문을 조금 참고를 하신다면 이 메쉬의 의존적인, 왜 이게 메쉬의 의존적인지, 로컬 데미지 메카닉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페이지 필드 이볼루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전에 발생했던 로컬 데미지 메카닉스의 단점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non-local CDM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C에 대해서 진전하는 것을 우리는 로컬하게 그냥 스트레스의 비율에 따라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이론이죠. 긴즈부르크-란다우 이론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긴즈부르크-란다우 이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라그랑지안 방정식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이 앞부분은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이며 이 값은 라플라시안, 그리고 우항은 스칼라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은 m 플러스 h라고 할게요. m 플러스 h 괄호 c는 r 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면 곧 이게 ax는 b라는 방정식을 띄게 됩니다. 이때 mc와 g의 값이 어떤 값을 나타내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mc 같은 경우에는 크랙의 스피드를 나타내는 변수이며 g의 값은 어떤 프랙처가 일어났을 때 이 프랙처를 얼마나 이제 버티느냐, 터프니스죠. 터프니스를 나타내는 변수를 이제 G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이전에 크리티컬한 릴리즈 레이트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터프니스를 나타낸다고 아까 제가 이전의 슬라이드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모멘텀 보존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멘텀 보존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엘라스토 플라스틱한 솔리드의 응답의 리스폰스, 그러니까 어떠한 매트리얼 자체가 변화했을 때 그 응답에 대한 것에 중심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백워드 오일러, 그러니까 임플리시트 오일러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 포텐셜 에너지의 증분, 그러니까 이 포텐셜 에너지에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이 모멘텀 컨저베이션에 대한 구성 방정식을 저희가 정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라그랑지안 모멘텀 컨저베이션 이퀘이션을 우리는 아래와 같이 정립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때 R은 매트리얼 덴시티를 나타내며 Pn 플러스 1은 푸사이 함수의 F에 대한 미분 값인데요. 이때 이 Pn 플러스 1 값은 1차 피올라 키르이오프 응력입니다. 이 1차 피올라 키르이오프 응력 같은 경우에는 응력 텐서를 오일러리안이 아니라 라그랑지안으로 나타낸 라그랑지안 좌표계로 기술한 것을 1차 피올라 키르히오프 스트레스 텐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방정식 자체는 이제 앞선 이제 매핑 함수였죠. phi n 플러스 1 매핑 함수 자체는 phi n 플러스 델타 t vn 플러스 1과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v는 속도라는 것에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전까지의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구성 방정식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피스의 이론과 그리고 페이지 필드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모멘텀은 어떻게 보존하는지, 그리고 어떤 프랙처가 일어났을 때 페이지 필드 변수가 어떻게 이제 이볼루션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어떤 스테이트, 파티클의 스테이트가 그리드로 결국은 넘어가게 돼야 되는데, 이때 어떤 방법으로 그리드로 넘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를 설명하기 전에 노테이션 몇 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와 Q 같은 경우에는 파티클의 인덱스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요. IJK도 마찬가지로 그리드의 노드 인덱스나 혹은 퀀티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n과 n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discrete된 time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델타 t는 tn 플러스 1 마이너스 tn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티클에서 먼저 그리드로 넘어가는 작업입니다. 파티클에서 그리드로 넘어갈 때는 매스와 모멘텀, 즉 운동량이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이때 우리는 APIC 방법을 통해서 파티클의 매스와 모멘텀을 그리드로 넘겨주게 됩니다. 왜 이 APIC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냐면, APIC 방법은 기존의 PIC 방법에 비해 디스패션, 즉 값의 소산이 적기 때문에 APIC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만약 APIC 방법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와 같은 논문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도 APIC 방법에 대해서 발표하신 분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그 발표 자료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IC 방법을 통해서 질량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제 그리드로 넘기게 되고, 그리고 모멘텀 같은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리드로 넘기게 됩니다. 이때 CPN은 APIC의 velocity gradient이며, WIP 같은 경우에는 2차 B-spline interpolation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리드를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그리드에서의 속도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의 속도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결국 우리는 포스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포스를 구하는 과정은 MLS NPM, 즉 NPM인데 어떤 NPM이냐면 Moving Least Squares, 최소 자승법을 사용해서 NPM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그래서 포스를 먼저 계산을 한 후 그리고 그리드를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MLS NPM이라고 불리는 이 최소 자승법 NPM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논문에 제시되어 있으니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때 F를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V 같은 경우에는 파티클 P의 원래의 볼륨이고, NP의 인버스는 2차 파티클 그리드 커널이며, 이때 별은 스타죠. 스타는 n 또는 n 플러스 1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오일러 방정식,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오일러 방정식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임플리시트 오일러 방정식을 사용할 것인지를 이제 나타내는 표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드에서의 속도를 이제 업데이트 했다면 그 속도를 이제 다시 파티클로 넘겨 주어야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웨이팅을 줘서 다시 파티클로 넘겨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벨로시티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들로 이제 넘겨 주도록 하고, 스트레인도 같은 경우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넘겨 줍니다. 앞선 것들은 이제 그냥 기본적인 속도, 그리고 질량, 그리고 모멘텀, 그리고 그레디언트 이런 것, 벨로시티 그레디언트 이런 것들을 파티클에서 그리드에서 파티클로 넘겨주는 과정이었다면, 이 PFF NPM의 핵심인 페이지 필드를 어떻게 그리드로 넘길 것인지,
그리고 그리드에서 어떻게 파티클로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필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리드로 넘겨줄 때는 간단하게 웨이팅 펑션과 그리고 CPN, 이제 CPN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파티클의 C가 그 페이지 필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리드로 간단하게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드에서 CPN 플러스 1,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긴즈부르크 란다우 이론을 사용해서 그 다음 n 플러스 1의 페이지 필드를 구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럼 이 페이지 필드를 다시 파티클로 넘겨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파티클로 넘겨주는 그 페이지 필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식을 그 기존의 페이지 필드와 그 현재 새로 구한 페이지 필드의 차를 웨이팅해서 그리고 기존의 파티클의 페이지 필드에 더해주고 이거 두 개 중에서 최소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값을 구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0과 그 값 중 가장 큰 값을 취하게 되는데요. 왜 이 과정을 하게 되냐면 페이지 필드가 만약 현재 값보다 크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매트리얼 자체가 데미지를 입어야 되는데 오히려 매트리얼이 힐링이 되는 과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매트리얼이 힐링이 되는 과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와 같이 식을 구성함으로써 그 크랙이 진전되면서 매트리얼이 다시 힐링이 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식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이퍼 엘라스틱시티를 표현하기 위한 네어 호큰 모델을 어떻게 식을 잘 변형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퍼 엘라스틱시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앞서서는 이제 텐실 파트와 컴프레시브한 그 부분으로 나눴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와 좀 연관된 논문은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고 이 논문에 대해서 하이퍼 엘라스틱시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논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엘라스틱시티 함수 이 psi 2를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앞선 부분은 현재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shearing이 그러니까 전단이 얼마나 일어났는지에 대한 에너지 함수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프랙처나 혹은 디포메이션이 일어났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shearing이 이렇게 밀고 그러니까 이게 가로로 어떻게 변형했는지와 부피 그 최적 자체가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하이퍼 엘라스티시티를 표현하기 위해서 전단과 그리고 부피 탄성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전체 하이퍼 엘라스티시티 함수를 나타내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뮤 함수는 shearing change에 대한 함수인데요. 이 함수는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카파 이 볼륨 최적 탄성에 대한 함수는 다음과 같은 함수로 나타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a는 -d분의 1, j는 f의 디터미넌트인데요. 이때 이 f의 디터미넌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 친구가 변하는지 그러니까 이 디포메이션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이 물체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a 값은 -d분의 1인데 이때 d는 프로블럼이 몇 차원에서 어느 차원에서 일어나는지 를 나타내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에너지 펑션을 통해서 우리는 키르히오프 스트레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어떠한 응력 텐서를 라그랑지안 좌표계에서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키르히오프 스트레스가 되게 될 것이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것은 응력이라고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카파랑 이제 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단 탄성 계수와 그리고 최적 탄성 계수죠. 그러니까 카파가 최적 탄성 계수고 뮤는 전단 탄성 계수입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 코시 그레인 스트레인. 코시 그레인 스트레인에 대해서도 레프트 코시 그레인 스트레인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레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디포메이션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디포메이션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디포메이션을 나타내겠죠.
이때 이 디포메이션은 폴라 디컴포지션, 극분해를 통해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얘가 얼마나 회전하는지에 대한 값을 나타내고, 하나는 얘가 얼마나 변하는지, 뭐 어떤 물체한테 힘을 줬을 때 회전하면서 변화하잖아요. 회전과 그리고 변화, 이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레프트 값은 변화에만 이제 변화의 값을 변경하는 이제 스트레인 텐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화에만 관여하는 스트레인 텐서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dev A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는 편향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이제 텐서 A가 있으면 이 텐서 A는 편향 파트와 그리고 편향 파트와 그리고 주 파트, 그리고 dev A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dev A는 어떠한 스트레스 텐서 A의 편차 응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스트레스 A는 편차 응력과 수직 응력, 이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나타내자면 수직 응력 같은 경우에는 그 응력의 그 노멀 방향이죠. 노멀 방향으로 이제 면의 노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수직 응력이라고 한다면, 편차 응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단 응력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수직 응력이 제거된 것이, 그러니까 어떤 응력이 있다면 거기서 수직 응력이 제거된 부분이 편차 응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엘라스티시티를 이제 디컴포지션 해보자면, 텐슬 파트와 컴프레시브한 파트로 먼저 간단하게 디컴포지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J는 디포메이션 그레디언트 F에 의해서 이 매트리얼이 얼마나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 그 값이 1보다 크다면 이 매트리얼은 현재 매트리얼의 크기보다 더 커져 있다, 뭐 더 이제 크게 변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J가 1보다 작다고 한다면 얘가 좀 더 작게 좀 이제 압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여기서는 벌크 모듈러스 최적 탄성까지 같이 계산을 하게 되지만, 여기서는 최적 탄성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 같은 경우에도 J가 1보다 클 경우에는 더 커져 있으니까 압축이 될 필요가 없겠죠? 값이 0으로 되지만 J가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제 볼륨을 계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최적 탄성이 들어있는 다음과 같은 함수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고, 현재 디그레이디드 된 부분을 보면 이렇게 값들이 작아지게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플라스틱시티입니다. 먼저 플라스틱시티를 설명드리기 전에 리턴 매핑과 어소시에이티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턴 매핑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약 스트레스, 응력 혹은 디포메이션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어떤 물체가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먼저 엘라스틱한 부분이 먼저 이제 적용이 되겠죠? 제가 아까 항복 곡선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물체는 먼저 엘라스틱하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옐드한 그 조건, 옐드 크리테리아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플라스틱시티도록 이제 변하게 되는데요. 이때 먼저 엘라스틱하게 먼저 응력을 작용시키고, 그리고 나서 플라스틱시티를 사용해서 플라스틱시티가 일어나는 항복 곡선으로 프로젝션을 시키는 것을 리턴 매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제가 앞선 논문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포지션 베이스드 다이나믹스죠. 포지션 베이스드 다이나믹스의 컨스트레인트 개념과 조금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응력을 엘라스틱한 부분에 대한 응력 혹은 디포메이션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이쪽으로 어떤 부분으로 옮기고, 그리고 나서 얘를 플라스틱한 부분으로 프로젝션을 시키는 것이 리턴 매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이 F는 0, 얘가 바로 항복 함수가 되겠습니다. 옐드 펑션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문제는
그 포지션 베이스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함수의 이제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yield 펑션의 그레디언트 방면으로 이제 프로젝션을 시키는 것이 associated라고 한다면 non-associated 방법은 어떤 이제 엘라스틱한 부분에서 이제 프로젝션을 시킬 때 이 프로젝션의 디렉션이 yield 펑션의 그레디언트 방면으로 강요되지 않는 것들을 non-associated 방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non-associated return mapping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매트리얼이 이제 항복점을 넘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복점을 넘었다면 그때부터 이 매트리얼이 어떻게 시뮬레이션이 될 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나 얘가 이제 늘어날 것인지, 그리고 어느 방면으로 늘어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게 되냐면, 이 지금 현재 CDM에서 플라스틱시티를 나타내는 방법은 플라스틱 플로우 테오리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이제 소성 유동이라는 건데요. 매트리얼의 행동은 항복 후 매트리얼의 행동이죠. 항복 후 매트리얼의 행동은 플라스틱 플로우 테오리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플로우 테오리 같은 이 방정식은 이제 레프트 코시 그린 텐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프트 코시 그린 텐서의 엘라스틱한 파트가 어떻게 진전되는지에 따라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방정식을 세워본다면 이제 B2,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프트 코시 그린 텐서죠. 레프트 코시 그린 텐서인데 얘가 무슨 레프트 코시 그린 텐서? 엘라스틱한 파트의 코시 그린 텐서가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변형되고 있음을 나타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두 가지를 이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앞쪽 부분, 이 두 가지 텀은 엘라스틱한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어떠한 이제 매트리얼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엘라스틱하게 변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플라스틱하게 변형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먼저 매트리얼이 엘라스틱하게 변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이 소성 유동 방법에서 먼저 중간 스텝인 엘라스틱한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엘라스틱한 부분을 먼저 고려해서 이 값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dt분의 dB가 어떠한 엘라스틱한 부분만 계산된 값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dt분의 dB가 어떠한 값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중간 값을 가지고 플라스틱한 부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플라스틱한 부분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dt분의 dB는 이미 엘라스틱한 부분으로 인해서 값이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그 dt분의 dB가 엘라스틱한 부분을 가지고 초기값 문제,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을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BETR, 엘라스틱한 부분만 생각한 부분에서 플라스틱시티까지 같이 생각한 부분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초기값 문제를 간단하게 풀면 우리가 엘라스틱한 부분과 플라스틱한 부분을 전부 생각하여 플라스틱 플로우 테오리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 방향도 있어야겠죠. 방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항복 함수의 그레디언트 방면이 되겠죠. 자, 그리고 non-associated plastic 같은 경우에는 대브값,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지만 편차 응력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선 방정식은 엘라스틱한 부분과 플라스틱한 부분을 전부 생각한 방정식이었다면 이번 방정식은 플라스틱한 부분만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 미분, 저도 잘 모르겠지만 리 미분을 통해서 뭐 텐서에서 벡터 필드로 이제 미분을 하는 방법을 리 미분이라고 하는데 이 리 미분과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을 푸는 방법을 통해서 이 미분 방정식이죠.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감마는 이제 unknown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implicit 오일러 인테그레이션,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뭐 암시적 오일러 방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게 되고, 이때 우리는 ben 플러스 1을 이 방정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델타 감마는 감마 델타 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까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소성 유동 법칙은 그냥 일반적인 물질에 대한 소성 유동 법칙이었다면,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소성 유동 법칙은 아이소트로픽한 매티리얼스, 즉 방향에 따라서 이 물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물질들에 대한 소성 유동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성 유동 법칙은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소성 유동 법칙보다 조금 더 문제를 푸는데 매우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소성 유동 법칙은 편차응력과 주응력,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전부 생각을 했어야 된다면, 지금 현재 이 아이소트로픽한 매티리얼스를 푸는 데 있어서의 소성 유동 법칙 같은 경우에는 주응력만 생각하면 된다는 매우 편리한 점이 존재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논문은 이 아래와 같은 논문인데요. 이쪽 논문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편차응력은 주응력을 뺀 나머지라고 했죠. 그럼 주응력은 아까 아이겐밸류들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겐밸류라고 한다면 대각행렬을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겐밸류들은 SVD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값들 자체가 이제 대각행렬들, 이제 이 방정식이 대각화된 공간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2차 함수로 다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텐서를 두 가지 부분으로 분리를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제 프레셔 파트, 이쪽 정수압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제 주응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응력 파트만 이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앞쪽은 이제 데비아토릭 파트, 이제 이쪽은 프레셔 파트가 되겠고요. Q는 나중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스트레스가 어떠한 항복점에 도달했을 때의 응력, 그러니까 항복점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응력 값을 Q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는 이제 프로블럼 디멘션이 되겠고요. 프로블럼을 어느 차원에서 풀지. 그래서 여기 제가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이 초록색 부분이 편차 응력 파트, 이 빨간색 부분이 주 응력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티프한 매티리얼들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프한 매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본 논문에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SM+1과 STR, 즉 엘라스틱한 부분을만을 고려했을 때의 편차 응력과 플라스틱한 부분까지 전부 계산했을 때의 편차 응력, 이 두 가지의 방향이 같다고 현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M+1과 PTR, 이 두 개가 같다고도 말을 하고 있고요. 물론 PTR은 이제 BETR, 즉 이 레프트 코시 그린 텐서로부터 구할 수 있는 이 주응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값들이 전부 미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플라스틱한 프로젝션을 구하기 위한 unknown이라고 하면 되겠죠. unknown은 Qn+1입니다. 즉 Qn+1에 대해서만 우리가 앞선 방정식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 방정식은 매우 간단하게 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 방정식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방정식은 y, p, q는 0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죠.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이 어떠한 식이 들어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y라는 함수는 결국 yield 펑션입니다. 항복 함수라는 것이죠. 항복 함수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제한들이 있는데, 먼저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것은 캄클레이의 yield surface라는 방법입니다. 먼저 제일 처음 제한된 방법은 modified Camclay yield surface라는 방법인데요.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 관련 논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modified Camclay yield surface 방법으로 소일과 그리고 클레이, 이제 찰흙과 이제
그냥 진흙의 플라스틱 시티를 모델링한 방법인데요. 문제는 이게 응집력, 호이전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 텐션 하에 있어서는 응력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좀 이제 마른 매트리얼에 대해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한계점들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캄클레이 방식의 응집력을 추가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나온 방식이 CCC 방법입니다. CCC 방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래와 같은 논문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이 논문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MCC 모델의 확장 버전입니다. MCC 모델에서 응집력을 더한 부분이죠. 응집력을 더함으로써 원래는 드라이한 매트리얼들을 이제 표현하는 것에 대해 표현하였지만 응집력을 더했기 때문에 좀 더 덴스한 이제 이제 응집력을 가지고 있는 매트리얼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 위의 논문에서는 눈에 대한 크랙이 어떻게 진전되는지 또는 이제 크랙이 어떻게 진전되지 않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CCC 방법은 좀 불필요한 볼륨을 이제 얻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 사진을 보면 원래는 이런 직각 기둥이었던 파티클들이 이렇게 퍼지면서 좀 불필요한 볼륨들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이 논문에서 PFF-MPN과 NACC 방법을 사용한 이 아래와 같은 그림에서는 불필요한 이제 좀 볼륨들이 사라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에서는 CCC를 Non-Associated Flow 룰을 적용해서 확장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CCC 방법이 볼륨을 얻는다는, 좀 불필요한 볼륨을 얻는다는 단점이 존재하였지만, 이는 바꿔 말하면 크랙이 진전함에 따라, 플라스틱시티가 진전함에 따라서 프랙처가 일어났을 때 그 프랙처의 볼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yield 서피스의, 즉 yield 펑션을 다음과 같이 우리는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베타 같은 경우에는 코이전 코에피션트, 응집력 상수이고, P0는 이 물질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얼마나 단단한지를 나타내는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 같은 경우에는 최적탄성 계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사이 같은 경우에는 하드닝 팩터, 그리고 알파 같은 경우에는 트랙 하드닝, 즉 이 그 사이 값을 변화시키면서 이 P0 값이 결국은 변하게 되는데요. 이 P0 값이 변하면서 이 물질이 얼마나 강한지, 프랙처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강해서 이게 어떻게 좀 리스폰스 하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알파와 베타 값을 조절해가면서 프랙처들을 진행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진행해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타 값, 이제 응집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프랙처가 일어났을 때 좀 더 그 파편들이 적어지는 것을 이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 3, 4의 경우 점점점 이제 프랙처의 개수가 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알파 값, 즉 얘가 얼마나 단단한지에 대해서 만약 좀 값을 변형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알파 값이 크면 클수록 좀 더 파괴되는 프랙처들이 많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이제 yield 펑션, yield 서피스를 이제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를 사용해서 리턴 매핑을 시켜줘야 합니다. 엘라스틱한 부분이 먼저 적용이 되고, 그리고 플라스틱한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서 리턴 매핑을 통해서 항복 함수 위로 이제 얘를 프로젝션을 시켜줘야 하는데, 문제는 이 yield 서피스 함수의 두 번째 텀이 문제가 됩니다. 이때 이 두 번째 텀이 만약에 네거티브, 음수를 가지게 된다면 이 방정식은 Q에 대해서 풀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연속적인 것을 없애기 위해서, 불연속적인 것들을 조금 상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방정식을 세 가지 경우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Pmax 값을 P0로, 그리고 Pmin 값을 마이너스 베타 P0 값으로 두게 됩니다. 보시면 이 값과 이 값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변수는 이제 PTR입니다.
PTR이 P0보다 큰 경우, 그리고 PTR이 마이너스 B, 베타 P0보다 작은 경우, 이제 항복함수 곡선에서 보시면 이 경우와 이 경우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타당한 범위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도 되지만, 이 경우와 이 경우가 넘어갔네요. 이 경우와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Pmax로 값을 바꿔버리고, 그 다음 이 경우 같은 경우에서는 Pmin 값으로 값을 바꿔버림으로써 이 두 번째 텀이 음수가 되지 않도록 리턴 매핑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전의 함수는 이전의 y 함수죠. 이전의 y 함수는 캄클레이 모델에 대한 옐드 펑션이었습니다. 하지만 꼭 캄클레이 서피스 펑션을 옐드 서피스 펑션을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번 논문에서는 본 미세스와 드러커 프레거 방법의 이제 옐드 펑션을 사용해서도 시뮬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본 미세스 방법과 DP, 드래그 포레커 옐드 크리테리어를 사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이제 상당한 이제 차이점은 이전의 연구와들에 비해서 상당한 차이점은 없었다는 것을 현재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 논문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CCC와 NACC의 실행 결과입니다. 그래서 CCC를 보시면 불필요한 볼륨들이 현재 얻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NACC 같은 경우에는 그 불필요한 볼륨을 얻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응집력 상수와 그리고 이 매트리얼이 얼마나 하드닝한지에 대한 이 값들을 조절해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입니다. 이제 베타 값이 2, 3, 4라고 한다면 현재 아까 베타 값이 코이전이라고 했죠? 응집력이 커짐으로써 지금 보시면 프랙처가 더 잘 안 일어나거나 이제 프랙처의 파편이 좀 더 적어지는 결과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알파 값, 하드닝 값이 점점점 작아짐에 따라서 더 잘 프랙처가 일어나고, 그리고 프랙처의 파편이 좀 더 많은 것을 관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과는 캄클레이 모델을 사용하는 NACC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드러커 프레거 옐드 크리테리어를 사용해서 기존에 이제 그냥 익스포넨셜 방법과 현재 지금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이번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그 방법을 통해서 지금 시뮬레이션을 비교해 본 결과입니다. 이제 두 가지 결과를 지금 비교를 해본다면 그렇게 큰 차이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NACC를 사용한 크랩과 그리고 쿠키 시뮬레이션이고요. 그리고 이번은 워터멜론이 어떻게 깨지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펌킨 프랙처 시뮬레이션이고요. 펌킨이 어떻게 깨지는지 크랙의 진전에 대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리고 PFF-NPM만을 사용한 NACC를 사용하지 않은 이제 옥토퍼스 시뮬레이션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페이지 필드들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크랙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 부분은 아예 데미지를 입지 않은 부분이고, 빨간색 부분은 완전히 데미지를 입어서 크랙이 생성됐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프랙처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젤로티렉스고요. 기존 NPM은 이제 이렇게 크랙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뒤로 밀리는 감이 있지만, 이에 비해서 PFF-NPM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크랙이 진전돼서 이 다이노소어를 완전히 통과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벤스 스매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본 미세스 방법을 통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입니다. 아르마딜로 같은 경우에도
PFF NPM만을 사용해서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빵을 찢는 시뮬레이션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계점과 그리고 퓨처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DNPM 같은 경우 이 방법이 강력하다고 하지만 이 방법도 결국은 NPM 방법의 확장판이기 때문에 NPM의 단점을 결국은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렌더링 문제입니다. 그 NPM 같은 경우에는 결국 파티클들을 가지고 파티클이 격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파티클 자체가 이제 메쉬를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의 이제 경계를 잘 구해서 렌더링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메쉬의 어떤 부분은 부드러운 부분이 있을 테고, 그리고 메쉬의 어떤 부분은 샤프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렵다는 점을 현재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게 스무드한 게 너무 적다면 좀 우리가 예기치 않게 이제 텍스처링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지금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퓨처 워크로는 이번 논문에서는 등방성 재질, 등방성 매트리얼에 대해서 이제만 시뮬레이션을 했다면, 다음은 어나이소트로픽, 그 비등방성, 방향에 따라서 이제 물질의 특성이 달라지는 물질에 대해서도 이제 프랙처 시뮬레이션을 좀 진행을 해본다고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프랙처를 이제 좀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이제 꽤 모델링 작업이 좀 많이 요구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되고 있고,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제 그레인 패턴이죠. 그러니까 나무의 나이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모델링해서 좀 재질이 방향에 따라서 어떠한 다른 특성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어떤 프랙처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퓨처 워크로 지금 해보겠다고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